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되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는 이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분과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치에 대한 발표 일단 격상이 아닌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2.5단계로 유지하는데요. 실제로 선제적인 방역 통제라고 그러면 벌써 한 2주 전에 했으면 되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 격상을 해도 이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1,000명이라는 수준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또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숫자 자체가 정점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잘 우리 국민들이 연말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오늘의 연장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더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 어느 정도는 막아내고 있다라고 인식을 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라는 격상 카드는 다시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단계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거고 현재 단계에서는 아낄 수 없는 것이다. 연말과 연초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더 전개가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3단계를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바로 꺼낸다라고 계산을 하고 이제 3단계를 유보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끝내 3단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지는 않은 그런 거거든요. 좀 정부에서도 이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몇 단계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은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3단계 격상까지 가지 않으려면 현재 뭐 신규 확진자 규모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좀 내려와야 이 3단계까지 가지 않을까요? 글쎄 목표로 보면은 뭐 1 이하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1월 3일까지 1 이하로 내려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16이거든요. 그리고 이 1,000명이라는 신규 확진자 수도 적어도 20-30%는 줄어드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아직 추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된 추세이지 실제 증가냐 감소냐로 보면 증가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단계의 격상을 생각했을 때 그때 5단계로 만들 때에는 3단계는 절대로 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3단계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3단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단계라는 것도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즉 3단계라는 것이 우리 락다운이 아니거든요. 외출을 못 한다든지 뭐 전부 닫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했을 때에도 만약에 방역 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인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3단계까지만 알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 방역 통제 방식, 지금 이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은 사실 일상생활 주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제라는 것이 거의 단계 격상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 강력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야 될 시기인데 그런 부분의 논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단계 이후 4단계라든가 이런 좀 추후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그 단계를 가면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3단계에서 통제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시나리오 정도는 지금은 생각해둬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 간에도 사적으로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그런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조금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전파의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렇게 큰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에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5인 이상 앉아있는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효과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인원 제한에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행이 8명인데 4명씩 쪼개 앉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지켜나가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비율 이것도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데 이런 제도들이 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한테 공통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죠. 거기는 200만 원을 더 보태주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더 보태주는 그래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 세 단계에 걸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 분들도 고통을 또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임대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새 들어 살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를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인하된 것에 대해서 이제 7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 제도까지 또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3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그렇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차, 2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크지 않는 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이라든지 격상은 아니더라도 2.5단계 상태에서 그 거리두기 유지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또 마련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급이 되는 그 예산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내년 1차 추경 이것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해서 더 투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추후에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성탄절 연휴 때 연말연시 모임이 많은 만큼 방역에 한 차례 또 고비가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주변을 많이 봐도 다 집에서 좀 연휴를 보내고 모임도 많이 취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들의 참여 방역 같은 게 언제쯤이면 효과가 나타나서 다음 주쯤에는 확산세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량이 감소된 게 한참 전에부터 30% 이상 이동량이 감소되었는데도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가족 내에서 감염이 많고 우리 주변에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동량만으로는 줄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더 갈지 이것이 빨리 꺾이지 않으면 분명히 의료체제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역학조사도 한계에 가고 또 역학조사의 한계에 간다는 의미는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8.6% 거의 3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이동량 감소 다음 주 정도에 좀 감소가 돼서 700~80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추세적으로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5단계도 2.5단계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지만 그 방역이나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매장 안에서 쓰지 않거나 아니면 매장 안에서 취식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빨래방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서 분풀이 형태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원래 있었던 갑질이라든지 음주에 관련된 문화가 드러났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국민들
에게서 네.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그런 면들이 사실 코로나19와 별개로도 예전에도 있었던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게 표출이 된 거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나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뭐 경찰이 출동을 하게 이제 신고를 하니까 바로 뭐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결국에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 평소에 있었던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극소수의 국민들의 모습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또 잘 지켜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지금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요. 걱정되는 부분이 중환자 수가 급증하고 사망자 수도 이에 따라서 증가를 하면 결국에는 이 중환자 수 급증을 막지 못하면 이 방역망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 중환자 급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고 막아야 될까요? 중환자가 급증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우리는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함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중환자로 안 가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확진 환자들의 한 2%, 3% 정도는 중환자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전체적인 환자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은 중환자실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련을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나오는 환자 수보다 지금 최근에 한 2주일 동안 거의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이 중환자 또는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새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네네네. 중환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환자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이 부분의 의료 체제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도 환자가 폭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억제 내지는 감소시키는 방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네. 최근 오늘 어쨌든 1,000명 이내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까지 굉장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최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인데 지금까지 총 5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증상이 가벼운 한 400여 명 정도가 내일 청송 교도소로 이송이 되는데 이게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이송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코호트 격리에서도 개념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생활치료센터든지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송교도소를 거기가 상당히 한적하다고 하니까 거기를 생활치료센터 개념으로 경증인 확진자들을 글로 400명 정도를 이전을 시키면서 결국은 동부구치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의 간격을 공간을 더 넓혀주면서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아마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즉 동부구치소가 그 구치소이기 때문에 1인실이 상당히 적고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은 음성이지만 양성이었던 사람한테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서 그 안에서의 증폭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환자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전파력이 거의 70% 이상 더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의심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저희가 얼마나 봐야 될까요? 예, 한 분이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셨죠. 네네. 13일 날 입국을 하셨는데 2주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니까 확진이 되셨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2명이 양성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더 먼저 귀국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격리가 끝난 상황인데 접촉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그 접촉 경로 또 접촉자들의 이 격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 먼저 알아내야 될 텐데 사실은 전 염기서열을 밝히기 전에 일부분만 밝힐 수가 있습니다. PCR 방법을 이용해서 돌기 단백질 부분의 유전자를 증폭시킨 다음에 그 안에 유전자만 보면은 이게 변이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해서 아마 방역 당국은 알 수 있을 지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거군요. 빨리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변이주인지 아닌지는 빨리 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판정들을 해서 이 접촉자들을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그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이나 13일 이런 날짜들은 영국에서 벌써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네네.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감염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백 교수께서는 일단 가능성이 좀 높다,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번 이 사례가 영국에서 발견된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결론이 난다면 이분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 외출한 동선이 있어서 지금 역학조사에 나서기는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거리 두기를 2m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걸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변이체 같은 경우에 전파 속도가 70%더 빨라진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거리 두기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특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글쎄 2m로 더 뭐 벌린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거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이제 거리 두기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또 자발적인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손 것들이 씻기나 마스크 쓰기 그렇죠. 이런 거 손 씻기, 말씀하시는 마스크 거죠? 쓰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집 공간에 갔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은 이제 상당 부분의 감염 위험은 차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외출이라든지 동선을 줄이는 것이 더 궁극적인 방법이지 거리 두기를 뭐 1.5m, 1m에서 2m로 넓히는 것 이것이 큰 의미는 있을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그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당정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년 2월이라고 잡은 시기가 가장 빨리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2월인 건가요? 그렇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2월로 보이는 것이요. 예, 영국의 MHRA라는 우리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7일, 즉 영국 날짜는 오늘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네. 1월 4일부터 아마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 스케줄을 보면서 결국은 접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빨라도 2월 달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량만 아스트라제네카에도 확보가 된다면은 2월 달에 접종은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번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2월 달에 한다고 해도 결국은 3월이나 돼야 일단 이 1,000만 명이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3월 이후에는 아마 얀센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1월에 FDA의 승인을 받는다면은 얀센에 60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600만 명분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접종을 하자마자 이제 면역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0만 명의 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장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모더나나 파이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 들어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안 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수급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7월 이후에 3분기에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위에 코박스 파실리티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백신의 물량들이 얼마나 잘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평론가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뭐 집단 면역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60%에서 한 70% 정도가 다 같이 접종을 해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내년 안에는 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네. 보시는지요? 거기도 중대한 변수가 있는 것이 60%가 접종하면은 집단 면역이다라고 하는 가설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0% 내지 80% 더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홍역 같은 경우가 92 내지 94%거든요. 그러니까 병마다 이 접종률이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조금 더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런 과학계 추세가 있기 때문에 60%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일단 기준이 흔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고루 그리고 많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한 3, 4분기 이렇게는 내다볼 수 있었던 건데 이 기준도 기준이거니와 백신 확보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안에 할 수 있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상당한 성공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이 물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겠지만 백신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